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결혼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된 나름 새댁입니다. 남편은 구두 보세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고 저는 사장님이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게 점원이었어요. 우리 가게가 보세샵이어도 단골 고객도 많고 구두 파는 일이 보기보다 쉽지 않은데 자신 있어요? 제가 나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물건 파는 일에 적성이 있는 편입니다. 이 일 지원하기 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했는데요? 카페 바리스타, 주유소 아르바이트, 피자가게 배달, 갈비집 불판 닦기, 한식주점 주방 보조, 기간제 베이비시터, 영화관 매표소 직원, 놀이공원 진행요원. 됐어요. 그쪽 아르바이트 역사 듣다 보면 날이 새도 모자라겠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일을 해봤네요. 나이답지 않게. 남들 학교 다닐 시기에 이렇게 여러 일을 하는 이유 물어봐도 돼요? 제가 실은 고아원 출신이라 19살에 독립하고 나서 여태 홀로서기 하며 살아오느라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하겠단 말은 안 나올 것 같군요. 전 한 번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둬 본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럼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뭔가 고용한 사장님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하셨거나 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해서 배울 점이 너무 없다거나 그런 경우예요? 앞으로 박향미 씨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저만의 멋진 편집샵을 내는 겁니다. 신발이든 옷이든 장신구든 세계 각국의 멋진 물건들을 제 이름을 내건 편집샵에서 내다 파는 거죠. 세일즈가 쉬운 분야가 아닌데 왜 하고 싶어요?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의 이심전심이 좋아요. 돈을 벌면서 가장 덜 외로울 수 있는 직업이 세일즈가 아닌가 합니다. 남편은 저와 사귀게 된 후에도 저와의 첫 만남, 그러니까 면접을 보던 날의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어요. 나 실은 당신 면접하면서 바로 당신한테 호감 느끼게 됐잖아. 왜? 내 미모 때문인가? 아니, 이제 외형적인 것보다 당신 가치관이나 말하는 게 뭔가 멋있었어. 나이도 어린 친구가 세일즈의 본질을 알고 있구나 싶어서. 장사를 정말 좋아하고 잘할 친구구나 싶었지. 난 내가 예뻐서 반했다.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내 눈에 당신이 예뻤던 건 기본이고 무엇보다 당신 그 말이 내 마음에 콱 박혔지. 무슨 말? 당신이 그랬잖아. 돈을 벌면서 가장 덜 외로울 수 있는 직업이 세일즈가 아닌가 합니다라고. 이 사람도 나처럼 참 많이 외로운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 외로움은 외로움을 알아보고 상처는 상처끼리 통한다고 했던가요? 남편과 저의 관계의 진전은 그런 부분에서 급진전을 이룬 것도 큽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엔 그저 일로서 궁합이 잘 맞는 사장님과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여기 굽 좀 높은 하이힐은 없어요? 하이힐 찾으세요, 손님? 보니까 죄다 데일리로 신는 편한 구두밖에 없는 것 같네? 그럴 리가요. 손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요즘 최신 유행하는 라인의 하이힐 바로 창고에서 내어다 딱. 매대에 전시하려는 순간 찾으시네요. 그렇구나. 그런데 색깔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손님, 이런 하이힐은 좀 과감하게 신어주는 것도 매력이에요. 데일리 슈즈가 어차피 아니니까요. 왜 요즘 바람피는 남편들이 하는 말 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처음 보는 여자다. 라는 말. 뭔가 그런 느낌의 새로움을 주는 컬러예요, 이 구두가.
어머, 정말 짜증나는 말인데. 공감 가는 말이네? 사이즈 있는데 한번 신어보실래요? 그럼 색깔별로 다 신어볼게요. 가능한가?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미안하네. 고작 세 켤레 사면서 거의 이매장 구두 다 신어본 것 같네. 실은 오늘 내가 집에서 좀 짜증나는 일이 있어놔서.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어요? 남편이야 뭐 짜증 안 나게 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뭐. 구두라도 쇼핑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오늘 산 이 멋진 구두 신고 어디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다녀오세요. 남편은 어차피 남의 편이라잖아요. 그래야겠어. 그렇게 생각해야 속 편하지. 근데 언니랑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속이 풀리는 기분이 드네. 구두 이쁘게 신고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고마워요. 덕분에 쇼핑 잘하고 가네. 아유, 어떻게 저 진상 아줌마한테 구두를 세 켤레나 팔 수가 있어? 아줌마 얼굴 보면 딱 사이즈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대판 싸워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은 상황인 거. 강미 씨는 손님 얼굴을 보면 그런 게 딱 보이나 봐. 혹시 신기 같은 거 있나? 뭐 나름의 신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들은 구두 쇼핑 나올 때 뭔가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편한 신발이 아니라 하이힐이나 아주 예쁜 샌들 같은 걸 고를 땐 100%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무지 우울해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주 예뻐 보여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까 진상 아줌마는 전자였다는 거지? 가게 들어올 때부터 얼굴 표정이 북쪽의 소나기였잖아요. 나이대 보면 중년 아줌마고 애인이 있거나 불륜 포스는 아니니까 남편하고 부부싸움? 뭐 그렇게 대충 사이즈가 나온 거고요. 향미 씨가 갑자기 요즘 남편들 어쩌고저쩌고 썰풀 때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아줌마가 호응하는 거 보고 나 깜짝 놀랐다. 사장님도 남자 손님들한텐 물건 제법 잘 파시잖아요. 여자 손님들 잡으려면 여심 읽는 법 좀 배우세요. 향미 씨한테 배워야지 그건. 별거 없는데? 관심 가지고 주의 깊게 표정만 봐도 얼추 읽히잖아요. 사람 기분이라는 것. 향미 씨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람 감정 잘 읽었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이 뭔가 주변 어른들 눈치를 잘 살펴야 했던 환경이니까. 향미 씨 고아원 출신이라 했지? 나도 실은 의붓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좀 그런 상처가 있긴 해. 지금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그럼 진짜 어머니는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1년도 안 돼 아빠가 재혼하셨는데 너무 빨리 집에 들어온 새어머니라는 존재가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었지. 아, 고아원서 자란 저만 그런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장님도 어려서 슬픈 일이 많았겠다. 그쵸? 뭐 슬프다 해야 하나? 복잡하다 해야 하나?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지. 이렇게 곡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잘 판다니까요. 사장님이나 저처럼? 그거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야? 그럼요. 속상해보고 상처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남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잖아요. 그렇게 열평 남짓한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사장과 직원으로 만난 저와 남편은 5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아 출신에 가진 거 하나 없는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준 고마운 남자였죠. 자기 집에서 나 결혼 반대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고아 출신이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 역시 의붓어머니 밑에서 자라 성격 삐뚤어졌을 텐데 장가 절대 못 가겠네? 사장님하고 나는 경우가 다르죠. 난 애초에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경우고
자기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새어머니 맞았던 거고. 평범해 보이는 가정도 다 들여다보면 속내가 있고 사연이 있어. 사람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의 본성과 성미고, 난 성격도 마음씨도 세상에서 자기 따라올 여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미지수야. 결혼은 내가 향미 씨랑 하는 건데 부모님 의견은 부수적인 거야?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잖아. 처음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생각외로 저를 환대해 주시던 건 시아버지셨습니다. 우리 준영이한테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결혼 생각 없다고 버티던 녀석을 이렇게 결혼하겠다 소리 나오게 만들어준 아가씨가 누군가 내가 아주 궁금했다오. 안녕하세요. 박향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버님. 아유, 아버님 소리 그거 참 듣기가 좋네. 당신은 체면도 없이 그렇게 초면에 너털웃음을 터뜨려요? 아유, 내가 그랬나? 아니, 딸 같은 며느리감에게 아버님 소리를 들으니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러지? 시아버지께서는 절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의 조건이나 가정환경 따위에 연연하지 않은 넓은 인격의 소유자셨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어릴 적에 친엄마를 잃어서 상처가 많은 아이인데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나 자기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저희 잘 살 테니까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준영이 새어머니, 지금 시어머니가 준영이를 잘 키워주셨지만 그래도 머리가 굵어맞은 새어머니라 아직도 좀 대면대면한 거리감이 있는데 그게 늘 내 마음 한구석의 짐이었다. 이제는 준영이한테 너 같은 좋은 아내가 생겼으니 내가 마음 놓아도 되겠지? 아빠는 왜 자꾸 향미만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저 잘하면서 아빠나 새엄마께 서운한 거 없다고 그리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아빠 마음엔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향미야, 너희 두 사람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거라.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편이 되어주면서. 이런 부탁 해도 되겠니? 무슨 그런 걸 부탁시키나 하세요. 아버님, 저 역시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가 인생 최고 목표였던 사람이라 준영 씨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다투고 싶은 마음이 일 때는 말씀 명심할게요. 우리 며느리가 참 기특하구나. 아무리 봐도 준영이와 참 잘 어울리는 안상이야.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지셨고 결혼 준비를 할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모르게 친정아버지가 주는 거라 생각하라면서 몰래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안가 어느 날 갑자기 명을 달리한 시아버지셨죠. 공무원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회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는 그렇게 다신 일어나지 못하셨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잊을 새도 없이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시집살이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코앞인데 너는 며느리가 돼서 어찌 전화 한 통이 없니? 안 그래도 어머님께 전화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좀 더 일찍 전화를 드린다는 게 그만. 이래서 사람은 가정환경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네가 살아오며 아무리 어버이날 챙길 일이 없었다 해도 그렇지. 결혼해서 시부모자리가 생겼으면 긴장해서 잘 챙길 생각을 해야지. 아직 일주일 정도가 남아서 오늘 전화드려도 될 거라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주일? 너 결혼해서 처음 맞는 어버이날인데 집에서 식사를 할지 밖에서 외식을 할지 그런 거 정도는 나한테 미리 상의를 해야지. 그럴 거면 일주일 가지고 되니? 식당은 이미 물 건너 갔다. 갈 만한 식당은 이미 어버이날 예약 꽉 찼을 테고 집에서 가족 식사할 거니 그리 알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장은 언제쯤 보면 될까요? 3일 전부터는 봐야지.
그리고 이번 가족 식사에는 네 시동생 와이프 될 사람도 오는 자리니까 각별히 신경 써라. 결혼해서 처음 맞는 어버이날 가족 식사상을 차리라는 시어머니의 명이 떨어졌고 딱히 요리 솜씨가 좋지도 않은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죠. 여보, 어머님께서 어버이날 집에서 가족 식사하자 하시는데 어떡하지? 요리는 어머니께서 잘하시니까 당신은 아마 거두는 정도만 하면 될 거야.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시던데. 그리고 서방님 결혼할 여자분도 그날 오신다고 준비 잘하라고 하셨어.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녀석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서 여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날 재수씨 될 여자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 전 어버이날 3일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본다고 구두가게 일도 남편에게 맡기고 수산시장이다 백화점이다 정신없이 쏘다녔죠. 너 네 시동생 와이프 될 여자 얘기 들은 거 있니? 아니요, 아직. 그냥 결혼할 여자라고만 대충 들었어요. 지석이 말로는 보통 집안 아가씨가 아닌 모양이더라. 사는 집만 해도 청담동 최고급 빌라라는데 100억이 넘는 집이라는 거야. 100억이요? 서방님 누구 연예인하고 결혼하세요? 어머, 얘는 무슨 연예인만 청담동 100억 빌라 살라는 법 있니? 아무래도 일반인이 살기에는 힘든 곳이잖아요. 이건 이 수준에서 그리 생각하는 거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돈 있으면 100억 집에서 사는 거지. 암튼 우리 지석이가 아주 난다긴다는 집안의 아가씨를 와이프감으로 데려오는데 그날 허투루 상을 차릴 수 없다. 해삼하고 전복은 샀고 쇠고기 사러 가자. 최고급 특불 한우로. 그날 시어머니는 장 보는 데에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가 결제하게 하셨죠. 첫 어버이날 용돈 받은 셈 치마. 그래도 되겠지? 네, 그러세요, 어머니. 어버이날 새벽같이 집으로 넘어오느라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여러 개 해야 하는데 너도 옆에서 도우면서 하나씩 배워가야지. 네. 어버이날 당일이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 부름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설 채비를 했죠. 여보,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일어나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오늘 일찍 넘어오라고 하셨거든. 어머님도 참...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이렇게 일찍 오라가라 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지 마, 당신. 오늘 그냥 어버이날이 아니고 결혼해서 첫 어버이날인데다 서방님 신부감 첫인사 오는 자리라잖아. 이거저거 음식 많이 하신다는데 일찍 가서 도와드려야지. 다음부턴 너무 일찍 오라고 하시는 건 무리라고 말씀드려. 당신이 뭐라고 하기 그러면 내가 대신 말씀드릴 거야. 당신 나랑 같이 장사한다고 바쁜 사람인데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난 괜찮으니까 당신 늦잠 좀 자고 이따 점심쯤 본가로 와. 너무 늦지 말고. 화가 난 기색이 좀 역력해 보이는 남편을 대충 달래고 나서 전 얼른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 사후 부쩍 거리감이 생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고 나름 본인을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게 남편의 본심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최대한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를 100%다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는 편이었죠. 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결핍? 그런 것이 큰 사람이라서 남편이 속한 가족의 울타리 역시 제가 잘 지켜주고 싶은 욕심이 컸던 탓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한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시어머니 잔심부름을 해가며 음식 준비를 했죠. 잡채, 갈비찜, 각종 해물 요리 등. 장봐온 재료들로 상을 차려내는데 거의 8시간 넘게 시간이 걸리더군요. 시어머니와 제가 하루 종일 동동거리며 고생한 덕분에 근사한 저녁상이 차려졌죠. 엄마, 저희 왔어요.
저녁 6시쯤 되었을까? 시동생과 시동생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다소곳한 태도로 인사하는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부티가 줄줄 흐르는 부잣집 아가씨더군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흔히 말하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요란한 명품을 걸친 것도 아닌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말투와 행동에도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그에 반해 종일 부엌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느라 동동거린 저의 차림새는 볼품없기 그지없었죠. 넌 오늘 시집와 처음 맞는 어버이날이고 네 시동생 와이프감 인사 오는 자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버릇 한 벌도 안 챙겨왔니? 어머님께서 새벽에 일찍 넘어오라 하셔서 음식할 생각만 하고 미처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안 그래도 집안 수준 차이 나는 며느리 들이게 생겼는데 넌 꼭 그렇게 초면에 없이 자란 티를 팍팍 내야겠어? 종일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저에게 그런 면박을 주고 부엌에서 팽안히 나가버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서러웠지만 어디 당장 하소연할 데도 없었죠. 대충 손을 씻고 머리를 다시 묶은 다음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종일 어머니랑 음식 만드셨다면서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오늘 저도 같이 와서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음식이 하나같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은 어머니께서 거의 다 하셨고 전 잔심부름밖에 한 게 없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 식사하시고 쉬세요. 제가 먹고만 가려니 너무 죄송하네요. 동서될 여자는 외양뿐 아니라 마음씨도 착해 보였습니다. 참하게 밥 먹는 양을 보고 있는데 어딘가 낯이 익다 싶은 인상이었죠. 아니 지희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시댁에 처음 인사 오는 날 설거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첫 인사 온 날 설거지 시키는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한테 쫓겨난다더라? 엄마,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듣고 오셨어요? 처음 일에 손 붙인 사람이 마무리도 하는 게 낫다. 오늘 뒷정리는 큰애가 다 하고 갈 거니 넌 신경 쓰지 말고 저녁 식사나 맛있게 하고 가렴. 그리고 일도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갈비찜이나 잡채 같은 음식들을 동서될 여자 앞에 편하게 놔주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하는 양을 가만히 보고 있는 남편의 눈빛에 못마땅함이 뚝뚝 묻어나더군요. 그리고 제 표정을 살피는 남편 얼굴과 마주쳤는데 미안함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저는 눈빛으로 괜찮다 메시지를 보내며 마저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 안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알다시피 내 동생 지석이는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동생이야. 그렇다고 난 그 애와 자라면서 큰 트러블이 있던 건 아닌데 최근 들어 어머니께서 좀 거리가 느껴지는 행동을 하시네. 여보, 난 당신 마음 이해하니까 나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오늘도 종일 당신만 고생하고 식사 다 하고 설거지도 당신만 하고. 오늘 동서될 사람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면서 초면에 집안일 시키는 것도 좀 그렇잖아. 당신은 뭐 시집 온 지 오래됐니? 당신도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야. 나 키워주신 분이고 어쨌든 어머니 자리로 여태 살아와서 난 기본 도리는 잘하고 싶은데 어째 점점 마음 상하는 일만 생긴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건 사실이다. 그러게 말이야. 전 솔직히 남편이 시어머니에 관해 친어머니는 아니어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라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있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았기에 시집살이를 꾹 참아오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 역시 점점 그런 심경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보고 마음이 복잡했죠. 전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듣자 하니까 뭐 딱 너희 시어머니 계모행실하는 거 아니네? 계모행실? 그래. 그것도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그러신다는 건 이제 대놓고 눈치 볼 사람 없이 새엄마 행실하겠다는 거지. 남편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던 사람인데 내가 속이 상한다. 속상할 것 없소 얘.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 없다는 말도 있는데 시어머니 자리 될 사람이 그런 식이면 답 없어? 이 와중에 또 동서될 여자는 엄청 부잣집 딸이야. 집이 청담동인데 무슨 100억이 넘는 집이래? 이래저래 더 마음이 그쪽에 기울겠다. 네 시동생은 게다가 네 시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친아들이라면서? 여러 가지로 너 시댁과 계속 왕래 이어가기 애매한 상황으로 보인다. 평소 경우 바른 직언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아주 비관적으로 전망하더군요. 현실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어서 좀 씁쓸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죠. 전 남편과 여느 날과 다름없이 구두샵 운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석이 상견례 날짜 잡혔으니 이번 주말 비워둬라. 장소는 정해졌나요? 지석이가 문자로 보낼 테니 그날 없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오고. 옷차림을 운운하며 미리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딱히 토를 달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도 이런 사실을 말했죠. 남편과 저는 상견례 날짜에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에 나갔습니다. 우리 제이가 어려서 부모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란 아이입니다.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두 분 다 여의긴 했지만 살아생전 지희 엄마 아빠는 제이를 아주 끔찍하게 여기셨죠. 며느리 될 아이 부모님이 그렇게 갑자기 명을 달리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지희도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저는 지희 삼촌 자격으로 여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희 잘 부탁드립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아이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부디 너그럽게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유, 우리 지희 정도면 1등 신부감이 따로 없지요. 인물 좋아, 집안 좋아, 학벌 좋아. 우리 지석이가 지희한테 한참 모자라도 모자라죠. 어머님, 남자가 여자 만나 결혼하는데 누구 한쪽이 모자라다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서의 말에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해졌죠. 시어머니 말에 그런 말을 하는 동서의 얼굴은 그저 차분해 보였는데 어찌됐든 어른이 하는 말에 그런 지적을 하다니 분위기가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동서, 어머니께서 그저 겸손하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아, 그런가요? 제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해서 한국식 그런 겸양 문화가 아직 어색해요. 제가 실수했다면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뭐 나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 대충 분위기가 수습되었고 형식적인 덕담들이 오가며 상견례 식사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을 보고 나왔더니 어느새 저를 따라와 화장실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표정을 보니 무척 화가 나 보이는 시어머니셨어요. 전 영문을 몰라 그런 시어머니 표정을 보며 물었죠. 어머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감히 청담동 100억 빌라 사는 네 동서 말에 토를 달아? 거지 같은 년이 어디 나서고 있어? 그렇게 말하며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화장실에서 동서가 나왔고 모든 상황을 동서 역시 목격했죠. 동서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전 급작스런 봉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날
종아리가 드러나는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동서의 시선이 갑자기 제 다리 흉터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동서의 눈이 뭔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깜짝 놀란 눈이 되는 것을 전 보았습니다. 동서의 표정이 그렇게 변한 순간 동서는 갑자기 시어머니의 뺨을 되려 후려치더니 저를 덥석 끌어안는 겁니다. 언니 미령 언니 맞지? 동서가 어떻게 내 개명 전의 이름을 알아? 어쩐지 처음 볼 때부터 낯익도 했는데 가만히 천천히 보니까 언니 옛날 얼굴이 다 있네? 언니라고? 언니, 나 옛날 시골 구화원에서 같이 자란 민지야. 나 못 알아봐? 아니 그럼 네가 땡땡구화원 오줌 싸기 울보 김민지란 말이야? 나 입양되면서 이름도 김지희로 바뀌었어. 양부모님께서 이름 바꾸라고 하셔서 나도 구화원 나와 독립하면서 이름 바꿨거든. 박미령에서 박향미로. 언니 이름도 바뀌고 어릴 때라 얼굴도 좀 달라서 언니를 못 알아봤네. 미안해 언니. 아니 이것들이 지금 수상으로 시어머니는 본 척도 안 하고? 작은 애 너 구화원 출신이었니? 왜요? 불만이세요? 저희 언니 그런 취급하는 거 아무리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도 저 용납 못합니다. 근본 없는 행동거지가 어디서 나오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어른 개념 없이 행동해서 이 결혼이 호락호락 이뤄질 것 같니? 어차피 저 이 결혼에 큰 미련 없고 저 역시 결혼을 노심초사 해봐야겠네요. 이런 쌍으로 근본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먹고 살만한 집 딸내미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어머님께서도 이젠 오냐오냐 마시고 솔직하게 행동하세요. 가식 떠는 거 그거 본인 건강에도 해로우니까요. 뭐라고? 이런 버릇없는 년 같으니라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봉변을 가한 대가로 본인 또한 더한 봉변을 당한 뒤 씩씩거리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무엇보다 고아원 시절 친동생이나 다름없던 민지, 현재 이름은 지희로 바뀐 그 아이를 만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데다 놀랍기 그지 없었어요. 언니, 나 언니 다리 흉터 아니면 언니를 아예 못 알아볼 뻔했어. 그럼 내 종아리 흉터 보고 날 알아본 거니? 그럼 그 흉터 나 때문에 생긴 건데 어떻게 내가 그걸 못 알아보겠어? 동생 민지, 아니 지희와는 무척 깊고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고요? 제가 고아원에서 7살이 되었을 즈음 지희는 5살의 어린 나이로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네 이름은 뭐야? 민지. 김민지.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응. 그런데 하늘나라 가셔서 이제 볼 수가 없대. 언니도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어.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울면 하늘에서 민지 엄마가 속상하셔. 엄마가 나 우는 거 알고 계셔? 그럼 저 위에선 우리 하는 거 다 보인대. 민지 엄마도 민지 하는 거 다 보고 계실 거야. 이렇게 맨날 엄마 보고 싶다고 엉엉 울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안 그래? 응. 자, 그만 울고 언니랑 소꿉놀이 할까? 언니한테 인형옷 많이 있는데 너한테 나눠줄게. 진짜? 신난다.
그 시절 동생은 고아원에서 저보다 늦게 들어온 나이 어린 여자애였죠. 툭하면 엄마 보고 싶다고 울음보가 터지는 울보였고 또 몸이 병약해서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사실 제가요. 제 밑으로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도 저와 같이 고아원에 들어왔다가 몸이 약해 어려서 명을 달리한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병약한 민지가 제 동생처럼 느껴지는 저였습니다. 배도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프다. 물수건 차갑게 해서 좀 데워줄까? 언니, 고마워. 언니가 내 곁에 있으니까 꼭 엄마 같다. 그러니까 반찬 마음에 안 들어도 밥 많이 먹어. 밥도 많이 먹고 약도 잘 먹어야 빨리 아픈 게 낫지. 밥도 맛없고 약은 더 맛이 없는데? 그럼 병원에 가서 왕주사 맞아야 된다. 너 그건 더 싫잖아. 안 그래? 알았어, 언니. 언니 말 듣고 밥도 많이 먹고 약도 잘 먹을게. 그래야지. 우리 민지 착하다. 전 엄마처럼 때로 언니처럼 민지를 잘 돌봐주었고 민지 역시 그런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 아이들은 학교가 파하고 고아원 근처의 산으로 우르르 놀러간 적이 있었죠. 고아원이 시골 산골에 있어서 그 당시 학교 끝나고 산으로 놀러가는 일이 많았어요. 저도 그날 동생 손을 잡고 산에 갔는데 꽃도 따고 산딸기도 따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야, 민지 어디 갔어? 민지가 안 보이는데? 큰일 났어. 민지가 지금 벼랑에 매달려 있대. 뭐라고? 민지가? 저는 당장 아이들이 말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기슭의 끄트머리에서 발을 헛디딘 어린 민지가 밑으로 떨어져 벼랑 상단의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죠. 그 상태에서 겁에 질려 엉엉 우는 민지가 보였습니다. 언니. 살려줘, 언니.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얼른 내려갈게. 전 아이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가파른 벼랑 밑으로 내려갔죠. 가까스로 민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동생을 들쳐업고 다시 암벽을 기어올라 위로 돌아왔습니다. 겨우 민지를 얻고 올라온 저를 보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내지르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언니, 난 그때 언니가 나를 얻고 올라왔던 때가 지금도 다 기억나. 그때 네가 벼랑에 떨어져서 정말 큰일 날 뻔했지. 그때 나를 얻고 올라온 언니 종아리가 돌멩이에 긁혀서 피투성이가 된 걸 보고 얼마나 속상하던지. 언니는 다리가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내가 괜찮은지 먼저 물었어. 내가 그랬나? 아마 그때 나도 너무 놀라고 또 너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서. 그때 나 때문에 생긴 흉터가 종아리에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지금도 너무 미안하네, 언니한테. 아니야. 어릴 때 놀다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언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언니는 가끔 그날의 선택 후회할 때 없었어? 무슨 선택 말하는 거야? 내가 입양 결정되던 날의 선택 말이야. 사실 내가 입양되던 집에 언니가 갈 뻔했던 거잖아. 사실 동생을 입양해 간 양부모님은 수년 동안 저희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오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젊은 사업가 부부로 돈이 많은 부자였고 마음씨도 인자한 사람들이었죠.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지만 남자분이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유독 저를 많이 예뻐하고 좋아하셨죠. 미룡이는 애교도 많고 머리도 좋아서 어딜 가나 예쁨 받을 것 같다.
미령이가 가만 보면 당신 얼굴 많이 닮았어요. 미령아, 아줌마랑 아저씨 집에 가서 같이 살까? 제가요? 그래, 우리가 미령이 너를 입양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좋아요. 저도 아줌마 아저씨가 제 부모님 되는 거. 전 그렇게 거의 그 집에 입양이 거의 결정되었었죠. 언니, 나도 좋은 집에 입양이 될 수 있을까? 계속 고아원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 민지는 귀엽고 예쁘니까 좋은 양부모님이 나타나실 거야. 글쎄, 언니 예뻐하시는 사장님네 같은 양부모님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치? 그 아줌마랑 아저씨가 마음에 드니? 응, 성격도 인자하고 좋은 분들 같아. 그런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되면 진짜 좋겠지? 어린 동생은 좋은 양부모님 만나는 걸 늘 바라고 기다렸죠. 전 그때 저보다 몸이 약하고 병약한 동생 민지가 먼저 입양되는 것이 순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 입양하고 싶어하는 그 사장님 부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혹시 저 대신에 민지를 딸로 입양하는 건 어떠세요? 네가 아니라 민지를 말이니? 네, 민지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훨씬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건 네 뜻이니? 아니면 민지 뜻이니?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미령이가 참 속이 깊구나. 그 부분에 관해선 아줌마가 아저씨랑 상의를 좀 해볼게. 그런 연유로 동생 민지는 그 사장님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언니, 난 그때 언니의 양보로 평생을 고생 모르고 부잣집에서 잘 자랐어. 학교 다니고 외국에 유학까지 가면서 늘 언니 생각 많이 했어. 난 언니 희생과 양보로 덤으로 이렇게 잘 사는구나 싶어서. 아니야. 넌 그때 너무 어리고 몸도 약해서 고아원에서 제대로 크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어. 난 몸도 건강하고 어디서든 적응 잘하는 스타일이었잖아. 언니, 그런 말이 어딨어.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학교 다니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언니가 내게 그런 양보를 해줬다는 거, 나 평생 못 잊을 거야. 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하더군요. 여보, 화장실 간 사람이 왜 이렇게 올 생각을 안 해? 어머님하고 또 무슨 일 있었어? 여보, 사실은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인사해. 여기 동생, 아니, 뭐라고 민지 너를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재수 씨 이름이 민지라고? 김지 씨가 아니고? 제가 이름을 개명해서 김지이고 원래 어렸을 적 이름이 민지랍니다. 그리고 언니와는 어려서 친동생처럼 지내던 고아원 동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부. 너무 반가워요. 형부라고요? 제가? 영문을 몰라 하는 남편에게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역시 동서의 숨겨진 정체를 듣고 깜짝 놀라긴 매한가지였죠. 그렇게 동생과 기적적인 상봉을 하고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한참 가게에서 남편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구나. 잘 지냈니? 먼저 연락해야지 하면서 네가 정리하고 연락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언니, 형부하고 구두가게 한다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동생은 전화를 끊고 한달음에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정리한다던 일은 다 잘 처리됐어? 언니,
저 사실 그 사람과 파혼했어요. 아니, 우리 시동생과 결혼을 물렀단 말이니? 사정이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만 말하자면 날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서. 우연히 시어머니 될 분과 그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내 재산이 많아서 사업 자금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결혼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듣고 말았네요. 아니, 그런 일에 제가 대신 사과드려요. 너무 면목이 없고 송구하네요. 형부가 그런 사과를 하실 필요는 없죠. 마담도 통해서 계획적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접근한 거고 그런 일 애초부터 시작한 게 다 시어머니 생각이었던데요, 뭐. 네가 배신감이 컸겠다. 그래도 결혼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면 돼. 알았지? 언니는 예나 지금이나 엄마 같아. 다시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 드네? 여기 우리 가게야. 남편과 내가 운영하는 곳. 여기 사장님과 직원으로 남편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 언니는 어려서부터 싹싹하고 다감해서 이런 장사 참 잘할 것 같아. 맞죠, 형부? 잘 안 해요. 언니가 영업의 달인이랍니다. 저 한참 나이도 어리고 처제뻘인데 말 놓으세요. 그렇게 거의 초면임에도 저희 남편에게 살갑게 구는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사실 제가 재작년에 아빠가 작년에 엄마 돌아가시면서 언니 찾으려고 수소문 많이 했어요. 양부모님 살아생전엔 외국 생활 많이 한 데다 그분들이 워낙 고아원 사람들과 연락하는 걸 싫어하셔서 언니 못 찾은 거 너무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민지야. 새가족 찾아 입양됐으면 그건 당연한 거지. 또 내가 개명해서 찾기 쉽지도 않았을 거야. 언니, 형부 지금 장사 파할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그건 왜? 언니하고 형부랑 같이 갈 곳이 있어서. 저와 남편은 가게 문을 좀 일찍 닫고 동생을 따라갔습니다. 웬 삐까번쩍한 청담동의 빌라촌에 저희를 데려가길래 처음에 동생이 산다는 집으로 초대하는 줄 알았죠. 동생을 따라 들어간 곳은 의외로 텅 비어있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누가 이사 들어오길 기다리는 집 같은데 여기가 어디니? 언니, 실은 이 집이 우리 집 바로 아래층이야. 뭐? 그런데 왜 여길 우리한테 보여줘? 앞으로 언니랑 형부가 여기 살았음해서. 여기 엄청 비싼 빌라인데 우리는 이런 곳에서 살 형편이 안 돼, 민지야. 언니, 이거 내가 언니랑 형부한테 드리는 선물이야. 저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선물치고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래, 민지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오바다. 오바라니. 난 언니 희생과 양보로 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왔어요. 양부모님 돌아가시며 상속받은 재산도 많은데 난 이제 가족도 없고 그 재산 누구와 나눌 사람도 없어요. 유일한 가족인 언니를 찾은 마당에 내가 가진 걸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하며 제발 자신의 성의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면서 간곡하게 통사정을 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의 호의로 저와 남편은 동생이 사는 바로 그 밑 호수의 청담동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가진 거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저와 남편은 낡은 소형 아파트에 월세를 살다 청담동의 값비싼 빌라를 자가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민지야, 네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너무 고맙다. 언제고 내가 가진 걸 꼭 언니와 나누고 싶었어. 이제라도 그 소원 이룰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동생의 양부모님은 주류 사업을 크게 하시며 재산을 일군 분들이었고 동생은 그 사업을 이어받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의 생전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동생은 나름 어마어마한 자산가였던 거죠. 언니, 지금 형부랑 하는 가게도 좋지만 이사한 지금 동네에 좀 더 크게 가게를 내보는 건 어때? 동생의 권유와 지원으로 남편과 저는 가게를 옮겨 유럽과 미국 쪽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구두들을 떼어다 파는 편집샵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처음 내 작은 가게에 면접 왔을 때 했던 말 기억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당신만의 멋진 편집샵을 내고 싶다고 했잖아. 신발이든 옷이든 장신구든. 세계 각국의 멋진 물건들을 당신 이름을 내건 편집샵에서 내다 팔고 싶다고. 그 말을 여태 기억하는 거야? 그럼. 당신 그 꿈을 이뤘네 이제? 남편 말 맞다나 전 제 꿈을 이뤘습니다. 새로 오픈한 가게 이름은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지었거든요. 가게를 이전해서 매출이 적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다행히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은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거의 연을 끊고 삽니다. 저에게 막무가내로 행동했던 시어머니와 더 이상 왕래하며 지내지 않겠다 말하는 남편이죠. 동생 역시 파혼 후의 감정을 잘 추스르고 자기 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친동생이나 다름없던 과거의 귀한 인연. 동생 민지, 이제는 지희라 불러야 하는 그 아이를 만난 것이 저에겐 기적 같은 행운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회한 것만도 기뻤는데 제 꿈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고마운 버팀목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동생 덕분에 저와 남편은 분에 넘치는 집을 선물 받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툭하면 제게 언니는 내 인생 최고의 귀인이야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되려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귀인 역시 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고맙고 소중한 귀인이 늘 곁에 계시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